팩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김유실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유실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취업 컨설턴트 안정영, 강민영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정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민혁입니다. 네,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네, 오늘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김유실 학생이 주인공입니다. 네, 오늘은 직접 자신의 자기소개서를 평가받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김유실 학생인데요. 이렇게 직접 멘토님들께 평가를 받는다고 하니까 무척 떨릴 것 같은데 어떤가요? 취준생으로서 평가받는 일은 항상 떨리고 두려운 것 같습니다. 잘 보여야 할 뿐 아닙니까? 네, 미래가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총무받는 네, 미래 예능을 합격부터 하고요. 네. 짊어지고 가실 분이기 때문에 네. 아무튼 잘 부탁드리고 시켜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도 3년 안에 취업이 돼서 다시 만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만나게 되면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려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의 MBC에 대해서 멘토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MBC는 1961년 2월에 만들어졌고요. 공익재단인 방송문화진흥회를 대주주로 두고 경영은 광고 수익에 의존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공영방송입니다.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 광고, 출판, 방송통신 소프트웨어 등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지상파 3사 중에서 특히 예능 쪽에 좀 강점을 두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네, 이 방송국 공채는 굉장히 까다롭기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대기업보다 들어가기 힘들다고 하고 되게 우스갯소리로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번 MBC 발표에 의하면 2월에 공채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무려 6년 만이라고 하네요. 네, MBC 공채 황금기죠. 네. 이 공채 전형 단계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설명을 제가 잘 드려야 되는데 지난 6년 동안 공채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 방송을 녹화하는 시점에서 아직 공채가 나오진 않은 상황이에요. 예. 하지만 과거에 진행됐던 여러 가지 이제 수시 채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예상을 좀 해봤을 때 네.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제 서류 전형과 필기 그리고 실무자 면접과 그리고 경영진 면접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원하는 우리 유실 학생 입장에서는 서류 단계에서부터 이 자소서뿐만 아니라 이제 면접 단계에서도 좀 중점을 두고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필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있어요. 각종 시사상식과 논리적인 글쓰기 준비를 좀 탄탄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공채를 준비하는 취준생분들이 많을 텐데요. MBC를 포함해서 방송국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기 전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본인의 확고한 가치관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거를 제대로 표현해내는, 본인의 의지를 표현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방송국 들어가는 거는 언론고시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얼마만큼 내가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 왔는지에 대한 표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각각의 서류 항목에 본인의 가치관을 또 얼마나 설득력 있게 표현했는지 그 부분을 중점을 좀 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유실 학생이 지원하는 분야는 예능 PD입니다. 유실 학생이 생각하기에 예능 PD는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하나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수십 명의 사람들과 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과 소통을 하면서 협업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기본 자질인 것 같습니다. 네, 예능 PD의 자질 우리 멘토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좀 뻔한 답변이 될 것 같은데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PD가 되려고 하는 내가 나의 분석력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 사고일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요. 네. 예를 들어 지금 어떤 예능이 뜨고 있는가,
그다음에 그렇다면 대중들은 왜 거기에 열광하는지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바탕으로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사고, 그다음 나만의 어떤 그런 태도로 접근하는 자세가 꼭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단순히 그 과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블로그가 됐건 아니면 뭐 SNS 등의 그 프로그램에 대한 나만의 의견을 좀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반응하는지에 대해 적어보면 대중들이 거기에 따라 반응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시고 그러면 대중들이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뭔가를 좀 기획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사이트를 얻는 그러한 자질이 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멘토님. 저도 뭐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일단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센스? 근데 이 센스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예. 근데 이걸 두 가지로 좀 나눠본다면 일단 컨텐츠에 대한 뭐 무한 애정,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컨텐츠를 사업화할 수 있는 역량, 이 두 가지를 좀 강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유실 학생이 관련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지 간략한 프로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분이시고요. 취미와 특기가 퍼즐과 독서입니다. 전공은 경영학과고요. 학점은 3.6점입니다. 2018년 2월 졸업 예정이라고 하고요. 어학 점수는 토익이 865점, 그리고 대내외 활동으로는 ISJ에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 활동을 했고요. 경제대학 학생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방송국에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했다고 하네요. 경력으로는 연합인포맥스 조연출의 경력이 있습니다. 연합인포맥스 조연출 경력이 네. 있으시네요. 네. 학교를 다니면서 틈틈이 연출 경력을 좀 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좀 뵌 분인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친숙한 분이죠.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잘 모르겠는데 엄청 친한 느낌입니다. 네. 엘리베이터 지나가다가 봤던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여기가 지금 연합뉴스 건물이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또 대내외 활동을 보면 네. 교회 방송국에서 영상 콘텐츠도 만드셨는데요. 음. 구체적으로 좀 어떤 영상을 만든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매주 일요일마다 드라마, 다큐, 그리고 광고 같은 형식으로 영상을 제작을 해가지고 네. 교회 소식을 전하는 건데 이 활동을 하다 보면은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서 소통하는 법을 좀 배울 수 있었고 그리고 오늘은 어떤 요즘 핫한 영상은 뭐가 있는지 찾다 보니까 트렌드를 읽는 눈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우리 유실 학생 입장에서는 자신의 프로필 중에 뭐 지원 회사나 직무에 있어서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나요? 사실 요즘에는 신입도 경력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마찬가지로 저는 다행히도 연합인포맥스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이 가장 강점인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의 프로필 중에서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보셨나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방송국에서 실질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해봤다라고 하는 점과 인포맥스에서 조연출에서 굉장히 다양한 경험들을 해봤을 것 같으니까 이 두 가지가 얼마만큼 잘 녹여져 있느냐를 네. 보고 좀 판단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멘토님? 예, 저 역시도 뭐 직무 관련된 경험들이 두루두루 있다라는 부분이 눈에 띄고요. 다만 이제 뭐 예능과 관련된 직접적인 경험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컨텐츠나 이제 방송 관련된 부분에 관심이 많다라는 건 이미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MBC 예능 PD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볼 텐데요.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회사는 지원자의 어떤 점을 보고 싶어 하는지 질문 항목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전체 3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유 형식 자기소개서인데요. 네.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는 지원 동기, 두 번째는 열정을 다했던 경험, 세 번째는 입사 후 포부입니다. 굉장히 간략한 질문 구성인데요. 네. 유실 학생이 정해서 작성을 한 거죠? 네, 제가 정해서 작성을 했는데 PD 직무 같은 경우에는 네. 지원 동기와 그리고 어떤 PD가 되고 싶은지를 묻는 항목이 많았기 때문에 이 항목을 정했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PD 지망생분들이 열정이라는 단어를 많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구체화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 항목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러한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은 깊이 있는 고민을 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지원자들과 똑같은 문구를 작성하는 오류를 이제 범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멘토님들도 보기에 이 질문 구성이 어떤가요? 저는 가장 기본적인 항목으로 생각해서 좀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다만 이번 열정보다도 저는 차라리 그러면 직무 역량이라고 좀 표현해서
내가 진짜 PD가 되기 위해 준비했던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강 멘토님? 네, 저도 뭐 간단한 항목이긴 하지만 부연 설명이 많은 그런 항목보다도 이와 같이 직무와 관련된 핵심적인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질문이라면 짧은 시간 안에 충분히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뭐 항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잘 쓴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네. 자, 그러면 각각의 질문에 답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지원 동기는 왜 당신은 예능 PD냐? 또 그걸 왜 또 하필이면 MBC에서 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직무와 회사에 대해서 좀 밝혀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당신은 이 PD를, 예능 PD를 하기 위해 어떠한 과정을 좀 밟았는지에 대한 준비 과정에 대한 얘기를 열정으로 좀 담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당신은 MBC에 들어가서 MBC 예능을 얼마만큼 어떻게 성장시키고 싶은지 본인의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의 그 포부 내용,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유실 학생이 작성한 자기소개서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항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제목부터 볼게요. 1번, 우리 회사에 취직할래? 2번, 멈추지 않는 도전, MBC. 두 가지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소제목이 두 개입니다. 멘토님들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그냥 처음에 이 두 가지 제목을 봤을 때는 둘 다 회사 지원 동기로 좀 푼 것 같거든요. 두 가지 항목 같은데 저는 조금 더 디테일한 어떤 정보가 좀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살짝 아쉬움이 있네요. 네, 강 멘토님? 저도 일단 소제목을 두 개로 구분을 해서 단락을 나눈 거는 좋아요. 왜냐하면 가독성이 좋기 때문에. 네. 다만 이게 호기심 유발로 해서 이제 나는 MBC에 어떠한 선택 이유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두 번째는 그렇다 치더라도 첫 번째 소제목이 이렇게 호기심을 그렇게 유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조금 감안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은 어떨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회사에 취직할래? PD를 향한 첫 발걸음. 연합뉴스TV 연합인포맥스에서 조연출로 아르바이트를 할 당시에 들었던 CP님의 한마디였습니다. 경영무, 수상무, 전공은 경영학과. 그런 네가 PD? 질문에 당당하게 예스라 답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경력은 없어도 눈칫밥 26년은 빠른 판단력으로 임기응변의 재주를 발휘했고 아는 지식은 없어도 모르는 건 끝까지 배워야 하는 근성으로 매일 밤 마지막 소동자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루 24시간 중 16시간 이상을 일하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가진 재주로 즐길 줄 알았습니다. 제가 CP님의 선택을 받은 이유이자 MBC PD로서 멈추지 않는 도전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이유입니다. 멈추지 않는 도전 MBC. 요즘 예능 트렌드는 뭐야? 라고 묻는다면 그 답은 MBC 예능에 있었습니다. 무한도전은 한국 예능을 리얼리티로 이끌었고 아빠 어디 가는 육아 예능을 선도했습니다. 또한 1인 가구들의 공감을 끌어낸 나 혼자 산다 등 예능의 트렌드는 항상 MBC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을 보며 새로운 도전 이면에는 인내와 용기를 가진 선배들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선배들이 지금 멈추지 않는 도전을 함께할 인재를 찾고 계신다면 인내와 용기를 가진 신입 PD 김유실, 여기 있습니다. 네. 지원 동기는 기업 입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잖아요. 우리 유실 학생은 이 부분을 쓰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뭔가요? 사실 연애를 할 때 사람이 좋은 이유가 뭐야? 라고 물으면 그냥이라고, 그냥 그 사람이 좋아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저도 이 직무와 이 회사가 정말 그냥 좋아서, 죽도록 좋아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구체화하려다 보니까 네. 그 점이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앞부분 크게 두 단락이죠. 앞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직무 지원 동기, 내가 왜 PD가 되고 싶어 하는지. 뒷부분은 이제 회사 지원 동기가 좀 나온 것 같은데 구성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왜 PD님한테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가 좀 구체적으로 안 드러나고 있고요. 또 PD님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부분도 무엇이었는지 좀 안 드러나더라고요. 그냥 나는 임기응변 있다, 근성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사실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은 잘 안 느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작성해 주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고요. 저는 두 번째 단락에서 파업이라고 하는 내용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재로 좀 말씀드리고 좀 싶습니다. 민감할 수 있는 네, 소식일까요? 정치적인 소재는 조금 지양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열정을 다했던 경험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소제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
사람. 어떤 사람이 유실 학생을 움직이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네, 소제목은 그 궁금하게 만들고 기대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멘토님들 소제목을 어떻게 보시나요? 늘 말씀드리는데 어떤 사람인지 앞에 형용사라든지 수식어가 좀 있어줘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강 멘토님? 예, 저도 일단 너무 자주 쓰는 그런 어휘 표현이라서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신선하다라고 느끼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럼 어떤 소재를 바탕으로 직무 역량을 나타내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 사람. 다른 사람들이 A+ 학점을 위해 고르고 골라 수업을 들을 때 저는 듣고 싶은 강의를 고르고 골라 들었습니다. 다른 취준생들이 스펙을 쌓을 때 저는 하고 싶은 일을 했습니다. 보통 하고 싶은 일을 하면 결과가 좋다고 하지만 저는 모든 결과가 딱 80%까지였습니다. 토익도 학점도 제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할 때 최선은 다했지만 그 속에 열정이 담기진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 열정을 발견하는 순간은 사람과 함께 할 때였습니다. 처음으로 새벽 4시에 일어나 본 경험은 경제대학 학생의 선거에 나가는 선배를 도와드리기 위해서였고 밤을 새워도 전혀 피곤하지 않은 순간은 시험 공부가 아닌 함께 촬영할 때였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일 때 한 번도 본 적 없는 힘이 생겼습니다. 혼자라면 80%에 그칠 수 있는 제 역량이 사람과 함께일 때 100%가 되었습니다. PD는 사람과 사람이 협업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자리입니다. 사람과 함께일 때 100%의 역량을 발휘하는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자 적합한 인재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모두가 같은 길로 갈 때 나는 나만의 길을 간다. 네. 이런 느낌이네요. Only my way 이런 My 거. way. 네. 유실 학생이 답변을 작성할 때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었나요? 열정을 다했던 경험이라고 물어봤을 때 열정을 다했던 경험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구체적인 사례가 딱히 떠오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열정을 다했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보았습니다. 네. 네, 우리 멘토님들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평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열정이라는 항목은 잘 잡으셨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우리 지원자가 PD로서의 열정이 있느냐라는 부분으로 평가했을 때 사실 상당 부분 역량이 지금 제시되지 못한 그런 자소서라고 보여져요. 기본적으로 우리 지원자가 결국 이제 PD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협업을 발휘하는 건데 내가 과거에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 좋은 결과를 냈기 때문에 나는 협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인과관계가 좀 부족하고요. 이 자소서상에 이제 PD라는 단어를 제외하고 영업은, 인사는, 연구개발은 다 사람과 사람이 협업해 가면서 하는 일들이거든요. 왜 PD가 어떠한 사람들과 일할 때 더 중요한지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들과 일할 때 더 협업을 잘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좀 구체적인 부분이 좀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 항목은 제가 봤을 때는 항목은 거창하지만 안에 내용은 사실은 볼 게 없다라고 이렇게 면전해도 되고 좋지 않은 얘기를 하니까 참 쉽지 않은데 어쨌든 결과는 그겁니다. 네. 확실히 조심스럽게 말씀하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리고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으면 네. 지금 대다수의 학생들이 본인이 열정적인 경험을 적으려 하면 열정에 포커싱을 맞추는데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지금 아까 대내 활동 중에 교회 방송국에 영상 콘텐츠 제작한 게 있잖아요. 이게 PD로서의 역량을 보일 수 있는 충분히 좋은 소재인데 이 소재를 활용해서 열정으로 키워드를 맞춰가지고 쓴다면 이 내용보다는 훨씬 더 이 친구가 PD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구나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정이라고 하는 그 가치의 그 단어를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갖고 있는 소재 중에서 가장 근접한 소재가 무엇일까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열정으로 끼워 맞추시는 것을 전 또 약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MBC 예능 PD 관련한 자기소개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더 매력적으로 바꿔줄 문장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한 봄이의 효과적인 문장 표현법 알아보겠습니다. 글을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같은 의미의 말을 중복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쓸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면 뭔가 이상한 문장들. 예를 들어 설명해볼까요? 자유란 외부의 힘에 구속을 받지 않는 상태가 자유이다. 감독님은 이번에 새로 만든 신작 영화를 들고 왔다. 방학 기간 동안 나는 고향에 다녀왔다.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틀리는 문장 표현 중 하나가 같은 의미의 말을 중복으로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고쳐보면 어떨까요?
자유란 외부의 힘에 구속을 받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감독님은 이번에 신작 영화를 들고 왔다. 방학 동안 나는 고향에 다녀왔다. 어떤가요? 문장이 훨씬 자연스러워졌나요? 효과적인 문장 표현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문장의 정확성입니다. 어떤 내용이든 어법에 맞는 문장 표현이어야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면 평소 알던 것도 틀릴 때가 있습니다. 다 작성한 글도 차분하게 살펴보는 여유를 가져야겠네요. 네, 보미 씨가 효과적인 문장 표현을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항목은 입사 후 포부에 대한 질문인데요. 기업이 지원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회사 생활을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것을 알아볼 수 있는 항목이기도 하죠. 먼저 소제목부터 보도록 할게요. 1번, 시트콤의 강자, MBC. 2번, 아웃풋의 끝판왕, 유실. 아웃풋의 끝판왕 유실. 소제목의 의미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입사 후 포부에 대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담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MBC와 한번 연결시켜 보았고 그리고 어떤 PD가 되고 싶은지도 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제 이름을 한번 담아서 어필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 두 개의 소제목 멘토님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나마 세 가지 중에서는 가장 나은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아웃풋의 끝판왕은 정말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라는 부담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 멘토님. 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 방금 사실은 꿈보다 해몽이라고 네. 사실 소제목만 보고 저희 벌써 그렇게 이제 와닿은 게 없었는데 아까 설명하는 걸 들어보니까 나름 의도를 갖고 썼다라는 게 굉장히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의도가 많이 느껴지지 못했다라는 것은 사실 본인의 의도는 좋지만 그걸 표현하는데 어쨌든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예능 PD 하다 보면 그 수없이 많은 자막들을 실제 넣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 이런 소제목만 보더라도 우리 지원자가 실제로 나중에 이제 예능 PD로서의 어떤 자질이 있다 없다를 판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소제목은 정말 잘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소제목으로 기대치가 높아졌는데 내용은 네. 어떨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트콤의 강자 MBC, 논스톱, 거침없이 하이킥, 지붕 뚫고 하이킥 등 국내에서 시트콤 하면 MBC였습니다. 이제는 나아가 빅뱅 이론을 뛰어넘는 시트콤을 제작하는 PD가 되고 싶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국가에서 프로그램을 수입해오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한류와 더불어 우리 프로그램들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버라이어티 부문, 쇼 부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수출되고 있지만 아직 시트콤 분야는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시트콤 부문의 도약은 국내 최고라 평가받던 MBC가 열어갈 새로운 시장이 될 것입니다. 아웃풋의 끝판왕, 유실. 제 한문 이름은 이슬류의 열매 실자를 써서 열매가 있다는 뜻입니다. 신입 김유실은 언제나 열매를 창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PD에게 있어서 아웃풋은 물론 시청률입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예능 PD에게 있어서 아웃풋은 좋아요, 시청자들의 공감이라 생각합니다. 8년이 넘은 지금도 지붕 뚫고 하이킥은 SNS상에서 좋아요를 획득하며 재미와 감동의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10년 후에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시트콤을 만드는 MBC PD가 되고 싶습니다. 네, 이름을 사용을 하셨네요. 멘토님들 어떻게 보셨나요? 좋게 평가를 한다면 본인이 좀 하고 싶은 분야에 있어서 좀 확고하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저는 다만 이렇게 너무 한정적으로 포커싱을 해버리면 만약에 MBC가 예능 속에서 시트콤을 할 계획이 없어요. 그렇다면 진짜 유실 씨는 정말 유실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이름처럼. 그 점에서 조금 더 좀 포괄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아니면 이거보다 조금 약한 강도로 시트콤을 하고 싶다라고 간접적으로 좀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능의 대세는 이러한 것이 트렌드인데 MBC가 가지고 있는 시트콤이라고 하는 장점을 결합해서 전혀 새로운 어떤 예능을 다시 한번 개척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식으로 기존 것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뭐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그런 방향으로 제공해 주시는 게 더 낫지 한 가지 방향으로 가는 게 만약에 그 사업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 시트콤 할 거 아닌데? 그럼 당신은 필요 없는 인재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써주기를 저는 좀 추천드립니다. 네. 일단 저도 뭐 굉장히 이제 동일하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 A, B, C 다 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업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C, 특히 이제 뭐 이런 말 그대로
본인이 이제 강조하고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자소서 안에서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부분은 잘 담겨 있는데 MBC가 추구하는 가치를 본인이 이해한 상태에서 MBC를 좀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금 반영이 좀 덜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것만 보완을 하시면 충분히 다른 항목에 비해서는 그래도 고민을 좀 한 티가 난다라는 게 다행이다라고 마지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MBC 예능 PD 지원자 김유실 학생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유실 학생의 자기소개서까지 살펴봤습니다. 유실 학생이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직접 질문을 해주시죠. PD 직군과 비슷하게 이제 개성이 드러나야 되는 직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런 양식보다는 조금 튀는 양식을 쓰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튀는 양식을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내가 튀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형식상으로 좀 튀려고 해요. 답변의 어떤 내용보다도. 저도 제 생각의 정답을 말씀드리면 튀려고 하지 말고 내용상으로 좀 튀어라. 그래서 만약에 내가 조금 뭔가 좀 강한 부분을 어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소서 항목은 그냥 이대로 가면 좋겠고요. PD가 말 그대로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어야 되니까 나만의 어떤 인사이트가 들어간 기획서를 좀 제출하는 거는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이 친구가 PD를 준비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인상을 주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지, 양식 자체를 뭔가 뭐 완전히 바꿔버리거나 그러면 사실 그 자소서를 평가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공식적인 부분의 어떤 문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도 추가적인 자료를 준비해서 본인의 어떤 가지고 있는 부분을 어필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유실 학생 오늘 취업을 부탁해 스페셜로 본인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평가를 듣는 시간이었는데요. 어땠는지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실 취준생은 한 가지 평가에도 되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평가를 통해서 저를 좀 더 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 본격적인 입사 지원 전에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네. 충분히 부족한 점들은 보완하고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취준생분들이 유실 학생을 부러워할 겁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PD직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조언 한 말씀씩 해주신다면요? 뭐 유실 학생처럼 실제 경험이 어느 정도 있으면 이 업이 얼마나 힘들다라는 거를 네. 충분히 잘 경험을 해봤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보이는 거와 다르게 굉장히 좀 고된 일도 많기 때문에 물론 그런 만큼 이제 보람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좀 되고요. 단순하게 이제 컨텐츠를 좋아한다라는 측면보다도 콘텐츠를 기획할 수 있는 호기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단순하게 취업을 준비한다는 입장에서 접근하기보다도 정말로 어떠한 프로그램 아니면 자신만의 어떤 인생에 대한 콘텐츠 그런 것들을 기획한다는 마음으로 이 업에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MBC 예능 PD 지원자 김유실 학생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침대 깔고 자봤니? 그치, 그런 얘기 하지. 소파에서 너 자본 적 있어? 상사가 가자면 가야지. 맞습니다.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아니야, 내가 맞은 거야. 너네가 틀린 거야. 소파에서 저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당신이 틀렸다고. 아니, 때리고 싶네. 표정을 그렇게 뭐야 이런 표정을 짓지 말고 공감하면서 표정 자체에서 막 다 읽혀. 네, 저희가 의사소통부터 시작해서 뭐 업무 방식까지 직장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세대 차이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재밌는 에피소드가 계속 나와서 이번 코너가 기대가 됩니다. 바로 최고의 에피소드를 찾아라. 먼저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묻니? 왜 묻니? 뭘 물어봤을까요? 누굴 묻어버리진 않았겠죠? 그럼 큰일 나죠. 네. 이렇게 반응하는 게. 한우물파.
한우물파. 뭔진 모르겠지만 이분 왠지 굉장히 답답한 분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름과 틀림의 차이, 요것도 재밌을 것 같은 내용이네요. 자, 그러면 먼저 한우물파 얘기부터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분이 가져오신 에피소드인가요? 제가 가져온 에피소드. 아, 그래요? 이번에는 제 얘기가 아니라 네.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 중에 한 분의 이야기인데요. 좀 오래전, 10년 전 직장 생활을 할 때 제가 네. 신입사원 때였습니다. 네. 그때도 좀 임원분께서 좀 배려해 주신다고 퓨전 레스토랑에 가서 와인과 함께 그것에 맞는 음식을 이렇게 사주시고 계신데 네네. 술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예. 근데 한 가지만 드세요. 아, 그래서 한우물파. 네. 그게 소주입니다. 레스토랑에서. 레스토랑 가서 안 팔잖아. 안 팔죠. 그래서 혼자 그냥 음식만 드시는 거예요, 스테이크에. 그리고 안 드세요. 그건 답답하지 않습니까?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저는 네. 안 드세요. 식사를요? 아니, 와인을 와인을 안 드세요. 왜 안 드시냐 그러면 취하신대요. 와인을 먹으면 취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과일주에 취약하신 분들이 계세요. 소주를 그런 분들 있어요, 진짜.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 비싼 술을 네. 안 드세요. 왜냐하면 먹으면 취한다고. 버티다 못 드셔서 잠깐 나갔다 오셔가지고 네. 너무 좋은 표정으로 안 드셔서 물을 쭉 드시는데 아이고. 그게 소주인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할아버지도 아니고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소주팩 사다가 그래서 물처럼 마시는 분도 아니고 이분 나이대가 어느 정도셨나요? 당시에 예, 저보다 한 12살 정도 많으신 분이었는데 그래도 그때 당시면 30대. 30대셨죠. 네. 그러신데도 소주 파셔서 그러셨고 그분이 미국에 주재원으로 나가셨을 때 네. 한번 돌아오셔서 선배님 정말 힘드시죠? 그랬더니 소주가 없어서 아이고. 있는데 비싸서 아, 비싸죠, 미국 소주. 너무 힘들다고 아, 엄청 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10,000원이 넘는데 네. 여기는 3,000원밖에 안 한다고 너무 좋으셔서 소주를 드시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이거를 뭐 꼰대라고 하긴 그렇고 네. 업무는 정말 잘하시는데 네. 그렇게 된 원인이 회를 드시면 회를 너무 좋아하시는데 소주가 없으면 네. 맛이 안 난다고 그래서 치킨을 드실 때도 소주를 드시고 치소. 네, 칫솔도 양꼬치를 드실 때도 소주를 드시고 모든 음식을 드실 때마다 라면을 드실 때도 해장할 때도 소주를 드시고 그래야 해장이 된다고 하시는. 그분 주량이 어떻게 되시나요? 3병은 기본입니다. 아 많이 먹는다. 기본 3병입니다. 글라스로 따르라고 그러세요. 이만큼씩 건강은 괜찮으시죠? 건강은 정말 괜찮으십니다. 힘이 받는 정말 사람이야. 그게. 받는 사람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원칙은 다른 사람의 뭘 먹든 뭐 상관없이 본인은 무조건 소주. 근데 맥주를 먹거나 이런 건 이해를 못 하세요. 술이냐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매번 회식 장소가 1년에 한두 번은 꼭 뵙는데 무조건 교대입니다. 근데 곱창. 근데 거기? 유명하죠. 뭐 얘기할 수 없어요. 시끄럽다 그러고 무조건 10분 전에 나가야 되고 그분한테 배운 게 이제 회식도 10분 전에 와서 기다리고 대기해야 되거든요. 고집이 확실히 있으신 분이긴 그래서 하네요. 한우물파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헷갈리는 게 그러네요. 개인의 성향 네. 그분이도 있는데 네. 이제 그게 남에게 강요하기 시작하면은 그렇죠. 이거는 그 쌍기업으로 시작하는 그거가 되겠네요. 정말.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네, 두 번째, 외문니 묻어버리진 않았으면 좋겠는. 묻어버리고 싶은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래요? 어휴, 벌써 무서운데 어떤 네, 일인가요? 어떤 팀장님이 네. 항상 아니고 이제 약간 그러신 분이 있어요. 답정너. 또 답정 넣으시고. 네. 정해져 있어. 네, 정해져 있는 거죠. 네. 어느 날 와서 커피 마시러 갈래? 그래서 저 방금 커피 마셔서 별로 커피는 안 마시고 싶은데요. 이러면 네. 상사가 가자면 가야지. 맞습니다.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 애초에 그러면 갈래라는 질문은 왜 하시는 건가요? 커피 마시러 가자 이렇게 그냥 한 거죠. 근데 내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고려하지 않는 않고 거지. 커피 마시러 가자고 하시는 분 있고 그분이 또 뭐 음식도 네. 물어봐요. 점심 식사할 때 뭐 먹으러 갈래? 이렇게 물어보고 사람들이 다 얘기하면 다 싫대요.
결국 자기가 먹고 싶은 걸 가요. 근데 저 아까 약간 네. 송 실장님 얘기 들으면서 그분은 그래도 되게 양호한데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이분은 자기가 먹고 싶은 데 가야 돼요. 만약에 이분이 아까 그분 같았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퓨전 레스토랑을 뭐 가자고 해도 아니야, 우리는 소주에 뭐 곱창이야. 결국은 이곳으로 데려가실 분이거든요. 네, 그런 분이 계십니다. 아, 그래서 왜 묻니? 네. 물어보지도 말고 그냥 갈 걸. 근데 그분이 물어보기 전에 먼저 제안하는 건 어떨까요? 좋아하는 걸 미리 파악하고 있다 그러면 충분히 네. 맞춰줄 수 있는 거고 네. 저는 커피를 제가 마시고 있더라도 커피를 사주신다고 하면 커피 먹고 있네? 아닙니다. 이거는 버리려고 했습니다. 라든지 아메리카노를 먹고 있다 그러면은 라떼를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는 뭐 있죠. 그런 걸 바꿔서 2잔 시켜놓고 먹으면 되고 내일 먹어도 되고 그래서 그렇지 제가 않을까요? 그때 커피 얘기를 할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가자고 하면 가야지 이러길래 저하고 대화를 하고 싶으신 거면 제가 가드릴 수 있고요. 커피가 목적이면 저는 커피는 더는 못 마시겠어요. 그냥 이렇게 이 얘기했어요. 정도면 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사 입장에서. 사실 뭐 진짜 커피가 마시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정말 내가 나랑 할 얘기가 있는 건지 모르잖아요. 근데 전 그런 걸 좀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확하게. 뭐, 커피 마시면서 얘기 좀 할까? 그러면 가서 안전은 있어 드릴게요. 이렇게 돼. 구분하는 것조차도 이해를 못 하시는. 그렇죠. 커피를 마시자고 하면 뭔가 하실 얘기할 말씀이 게 있겠구나. 있으시겠구나 생각을 하고 뭐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얘기에 대화를 하자는 거겠죠. 그럴 수는 있죠.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약간 항상 이러실 거예요. 상습적이야. 예. 그게 그걸 알고 차이지 있어. 않을까. 예. 커피 한 잔 하러 갈까 해서 저 커피 마셨는데요 라고 대답했을 때 가자고 하면 가야지 뭔 말이 그렇게 많아?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그때부터 그럼 빈정 상하지. 네, 이 사람은 왜 나한테 이렇게 말하지? 이렇게 얘기가 생각이 되는 거죠. 저희가 이 세대 차이를 좁히려고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자꾸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다음에는 한번 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나 너랑 할 얘기가 있는데 커피 한 잔 하러 갈래? 이러시더라고요. 좋네요. 그거는 맥시멈으로 한 거다. 그런 그리고 그 거는. 식사도 저랑 얘기할 때는 내가 이거 먹고 싶은데 넌 괜찮니?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은 그 분이 처음에는 이렇게 고집스럽게 가시다가 이게 조금 내가 달라져야겠다고 생각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죠. 네. 개선의 의지가 있고 그걸 실천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얘기가 뭐였죠? 틀림과 다름의 차이였나요? 예. 네. 그 제 거고요. 네. 한 부장님이 계세요. 지금 부장님이죠. 지금 부장님이시라고요? 저랑 한 5기수밖에 차이 안 나요. 예. 한 5년 차이 난다는 얘기죠.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힘든 게 뭐냐면 네.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모여봐 라든지 그게 아니면은 부장님 얘기셨군요. 네,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그 무엇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앞에 것 먼저 하세요. 그분 성격일 수도 있어. 그래서 이분한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네. 이게 오해를 낳을 수도 있고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선한 어떤 의도나 목적 자체가 그런 그 이상한 커뮤니케이션 방법 때문에 훼손될 수 있다. 중간 입장에서 이렇게 조심 좀 하셔라라고 이제 그걸 맨정신으로 얘기하는 좀 그러니까 술 먹을 때 얘기도 하고 많이 했어요. 예. 한 2주를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삐져가지고. 네, 그래서 좀 답답하긴 했는데 나도 어차피 좀 버릇은 고쳐야 되니까. 네. 근데 윗사람들의 버릇을 고친다는 것 자체가 네. 왜 고쳐야 될까요? 근데 그 더 들어보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 정말 나도 이제 그 세대 차이, 개인의 성향을 떠나서 세대 차이라고 느꼈던 게 뭐였냐면 이게 다르다, 애들의 생각이 다른 거지 당신이 갖고 있는 신념을 강요할 수도 없고 그 신념이 맞다라고 하는 그 원칙주의에서 좀 벗어나라라는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네. 실제로 직접적으로 그런 그 워딩을 제가 얘기를 했었고 네. 정말 답답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분은 다시 한번 술을 먹었을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야, 내가 맞는 거야. 너네가 틀린 거야. 그건 다른 게 아니야. 정확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와, 틀린 거야. 강하시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세계관에 대해서는 네. 이거는 뭐 바이블이야. 신성 불가침인 거다라고 네. 이미 단정을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그런 직접적인 그 조언을 드렸어도 그것조차도
네가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 내가 널 어떻게 대했는데. 이거부터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되게 좀 실망을 했고 뭐 후배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느냐. 이거는 네가 이해해야 될 것 같다. 아, 져야 될 것 같다. 우리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이거는 너무 강해서 아예 일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일은 해야 되니까 이해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서 마무리를 지었던 게 기억이 나요. 되게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도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신념 자체를 다른 친구들에게 강요를 하진 않고 있느냐라는 걸 대화하면서도 끊임없이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왜냐면 내가 그 반대 입장에서 누군가를 어떻게 보면 공격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해보니까 저 친구들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안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열린 마음으로 뭐 쉽게 얘기할 수 있죠. 열린 마음으로 막 공감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배려해라. 근데 사실 그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럼요. 끊임없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 않으면 좀 걱정돼요. 나는. 네. 뭐 그래서 부른 과장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 세 분이 본 그런 사람, 네. 세 분이 본 이상한 사례들을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계속해서 걱정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아, 내가 꼰대가 됐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 있지 않으신가요 혹시 다들? 난 있어. 네, 언제 그러셨나요? 이게 회사에서 그러지 네. 말아야 된다 어떤 강박 속에 내가 좀 있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회사에서 자꾸 말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말만 하게 되고 어떤 그 드립 치는 거 요즘 네. 얘기로 그런 것도 최소화하고 막 그래요. 왜냐면 말은 하면 할수록 실수를 하게 되게 마련이니까. 그럴 수도 있죠. 이게 근데 회사가 아닌 독립된 다른 환경에 가면은 네. 그제서 터져요. 아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원 후배들이랑 네. 같이 이제 5명이서 술을 먹는다고 쳐요. 네. 그런 자리에 가면은 나도 모르게 말이 많아지는 나를 느껴요. 내 스스로. 근데 그 와중에 나도 네. 모르게 네. 그 함부로 정의를 하고 아, 말을 많이 할 때. 현상에 대한 정의를 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라는 얘기를 서슴없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네. 그런 그 무장 해제된 상태에서 긴장을 안 하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고 있는 순간들을 느낄 때 그럴 때가 오면은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되게. 그래가지고 다음날 단톡방에다 쓰잖아. 네. 미안하다. 이게 사람이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해줘라. 실장님은 이런 경험 없으세요? 근데 저는 꼰대라는 그 말의 정의를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아, 어떤 게 그래요? 꼰대인지. 꼰대. 네. 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네. 호불호가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거하고 제가 싫어하는 게 이제 나이가 명확한, 들수록, 예. 기준이 딱 세워지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젊으신 분들이 제가 싫어하는 거를 행동을 한다든지 하면은 아, 기분이 딱 상하시는군요. 기분이 상한다기보다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반감이 확 들지. 반감이 드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침착한 잠재력을 이용해서 심호흡을 하고 이럴 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시기야. 내가 더 성장해야지라는 마음으로 다시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라고 묻는 게 좀 애쓰려고는 하지만 그런 게 말씀하신 지금 분위기에서 꼰대 스타일이 돼가는 거구나. 그치, 내가 그런- 좋아하는 거를 가져가는 거, 그걸 지키고 변화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렇죠, 그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제가 호불호가 명확해지는 게 이게 꼰대가 되어가는 과정인가라고 하는 건데 경험을 많은 걸 해보다 보니까 여러분 회식도 마찬가지고 일에 대한 경험도 쌓이다 보니까 네. 제가 좋아하는 게 명확하죠. 그렇죠. 그렇게 했으니까 성공했으니까 성공한 경험이 쌓여 있으니까 그게 젊은 세대 분들이 봤을 때 꼰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더 쌓이면 아까 부장님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야 틀린 거야라고 했을 때 저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틀렸다고. 아침에 그렇지. 지각하는 건 틀린 거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했던 어떤 나만의 성공 방정식, 예, 요게 지금 계속 실장님한테 조금씩 생겨나가고 있는 그러니까요. 과정이군요. 예. 한참 그럴 때잖아요, 우리가. 네. 제가 생각하는 꼰대는 네.
사실 호불호는 다 누구나 다 좋은 게 있고 싫은 게 있고 너무 좋은 게 있고 또 너무 싫은 게 있잖아요. 다 개인은 다 맞아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꼰대는 그거를 남한테 강요하는 거죠. 강요지. 다른 사람도 호불호가 있음을 인정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게 싫고 그건 아니니까 너는 나를 따라. 저는 이게 꼰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네. 아까 참는다고 하셨잖아요. 표현을 안 하고 그래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네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이렇게 넘기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게 서로의 그런 세대의 차이를 좁혀가는 방법이고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네. 저도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도대체 쟤들은 왜 저걸 저렇게 얘기하고 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업무를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가르쳐주지도 않고 이걸 저한테 시키시면 어떡해요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속으로는 진짜 저도 그렇죠. 아닐까요?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니 에이 그렇게 몰고 가지 말고. 때리고 싶네요. 저. 그럴 때 네, 어떠세요? 그러면 저도 아니 우리 때는 저렇게 안 했는데 뭐 저거를 숟가락으로 다 떠먹여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은 해요. 저도. 우리 때는 네, 우리 때는, 네. 예전에는 네, 이런 그런 말 얘기 하면은 하기 시작하면 이제 너무 많이 드신 거죠. 차이가 있는 거죠. 세대의 차이가 있는 거죠. 세대 차이가 내 때와 저 때를 구분하기 시작하면 이런 생각하면 꼰대인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죠. 새파랗게 어린 게 이런 생각. 근데 그 생각이 좀 어리기도 한 말은 커피 던져도 돼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한번 해봐. 해본 다음에 안 되면 그때 다시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하고 말아요. 왜냐하면 나 때는 안 그랬거든. 이게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소통이 안 되잖아요. 단절이지. 나는 안 배우고 했어. 이게 아니라 그냥 한번 해봐. 해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그때 내가 다시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를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하고 그 외적인 거는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업무에 대한 부분은 윗사람에 대한 그런 리더십이라든지 일하는 스타일을 맞춰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아까 그 외의 것들. 저는 물론 회식도 업무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윗분들의 먹는 거를 맞추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외적인 것들은 아까 커피 얘기도 하셨지만 커피가 업무가 아니라고 하면 뭐 그렇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업무에 있어서는 왜 맞춰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일의 신속성과 정확성, 효율적인 업무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누구 한 명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이 분명히 필요한 거고 네. 그게 맞건 틀리건 다만 그렇게 했었을 때 이분이 일에 대한 책임을 안 진다 그러면 정말 꼰대고 나쁜 사람인 거죠. 그 사람 나쁜 사람이지. 나쁜 사람이죠. 책임을 회피하고 너가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일을 못하는 사람이죠. 일을 못하고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세대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자신도 혹시 잘 살고 있었는지 혼자 반성도 하게 되고 고민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좀 뜬금없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뜬금없네요. 이게 네. 뜬금포 네. 이렇게 얘기를 다 들어보셨는데 네네. 우리 명석 씨가 생각하시기에 네. 참 일하기 싫은 꼰대 같은 스타일이 있으신가요? 아니 뭘 또 굳이 여기서? 일하기 싫은 꼰대 같음이라고까지 표현을. 나는 아닌데. 아, 제가 일하기 좀 걱정이 돼서. 걱정이 되긴 하세요? 좀 많이 배울 수 있다는 포인트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어떠실까요? 네. 일하기 싫다. 사실 꼰대 같은 거랑 일하기 싫은 거 만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직설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네. 제가 불 하나 드릴 테니까. 네. 만나기 좀 껄끄럽다 정도는 저는 오히려 이상원 과장님. 진짜? 네. 예상되는데요. 예상하셨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손성길 실장님 같은 경우는 더 쉬울 것 같아요. 확실하다 이거지? 네. 그러니까 포인트가 명확해. 네. 뭔가 제가 군대에서 하던 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렇지. 네. 다 맞춰드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분은 왠지 더 왔다 갔다 해. 기준이 네, 없어. 그럴 것 같아요. 꼼꼼하실 것 같고 약간 그런 생각을 한번 했었어요. 네. 또 너무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런 얘기 했다고. 되게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래. 예,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지금까지. 네. 좀만 더 기다려보세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또 왜? 진짜 꼰대 같은 사람은 누구실까요? 진짜 꼰대 같은 저 사람이요? 사람 진짜 꼰대 같아. 세대 차이가 이제 좀 있으실 수 있으니까. 그거는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스리 들깬 것 같아요, 제가.
썰렁하네. 네, 썰렁하네요. 설렁탕이나 드시러 가시네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세대 차이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세대 차이를 뭐 두고 보자, 뭐 더 벌리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좀 줄여보고자 이렇게 얘기들을 나누고 있는 건데 이 취업과 관련해서도 세대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어떤 조사에 따르면 성인 남녀의 95%가 취업에 대한 세대 차이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 와, 이게 정말 이유들을 들어보니까 정말 지금 크게 양극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 게, 청년 세대는 그 기성 세대들이 청년 세대들은 힘든 일을 겪어보지 않아서 이렇다, 노력이 부족하다, 요즘 애들은 논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고, 반대로 기성세대는 청년들이 기성세대는 편하게 근무를 하고 있다, 편하게 취업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시선이 문제다. 아, 청년들 입장에서 기성세대 때. 그렇게 생각한 시선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고, 기성세대가 취업난의 원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시선이 문제다, 이런 얘기들을 했대요. 정말 진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세 분은 인사 담당자시니까 실제로 지금 취업에 도전하고 준비하는 학생들을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학교에 과사에 가면은 뭐 그 추천서들이 막 널려 있었고 그 중에서 골라서 가고 막 이런 진짜 때가 그렇게 있었대요. 그랬군요? 예. 네. 이렇대요. 아, 근데 이제 그랬대요? 근데 그럴 때 그분들이 처했던 상황은 좀 가혹했죠, 사실. 입사는 쉬웠지만 네. 회사 생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혹했어요. 개인의 모든 것들은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패러다임 안에서 네. 다 포기를 하고 내 자식과 내 가족을 위해서 회사에 완벽한 올인을 하게 되는 그런 것도 예, 있네요. 그런 네. 상태를 겪으셨어요. 들어가기가 쉬웠지만 생활하기는 정말 사람의 생활이 아닌 것이. 그런 고생을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요즘의 어떤 취업 준비생들 보고 선뜻 그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어요. 너희 편하게 살았다. 근데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네. 성장의 그 변곡점이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네. 지금의 저성장 시대를 맞이했을 때를 본인들은 실제로 겪어보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예, 취업이 안 되니까 사회로 진출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상황에까지 가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건데 이분들 역시 그래요. 이 취준생의 세대, 20대, 30대 세대들이 갖고 있는 그 고민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힘들 때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만 이제 그 생각이 잡혀 있으시니까 또 어떻게 보면 모르니까. 모르는 네, 거죠. 모르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그게 모르면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네.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봤냐 이거죠.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로 이렇게 팽팽히 맞서 비난할 수가 있겠느냐. 전 그렇게 좀 반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분들께는. 굉장히 긴 얘기를 해주셨는데 하나하나 되게 이해가 많이 되고 공감이 많이 가는, 다행이네요. 네, 그런 말씀들을 굉장히 오랜만에. 네. 저도 오랜만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쏙쏙 되는 것 같아요.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세대 차이는 극복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이해의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5, 60년대 세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욕 먹을 걸 각오하고 우리 과장님 욕하실 걸 각오하고 말씀드리면 제 때도 저도 IMF 그 시대 때 97년도 근데 왜냐면 제가 98학번인데 97년도에 IMF가 터졌지. 와서 네. 모든 회사들이 문을 닫고 부도 사태를 겪었었고 네. 저도 그때 대학에 들어가니까 다 해고 뭐 은행 뭐 없어지고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와 내가 취업을 못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딱 다만 그 응답하라 나올 그 시기에. 그렇죠. 네. 1997 나올 그 네. 시대인데 그때도 암울했죠. 네. 근데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 윗세대 분들은 좀 취업이 좀 수월했지만 저희 때가 느끼는 거는 그분들을 보면 아 저분들은 취업을 되게 잘 쉽게 했는데 저희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 그때도 그런 생각 하셨어요? 했었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골라서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만 기회는 많았지만 그분들이 회사에 들어와서는 똑같은 경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뭐라고 하시냐면 너 회사에서 침대 깔고 자봤니? 그치. 그런 얘기 하지. 소파에서 너 자본 적 있어?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었습니다. 아 이분들도 경쟁 세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셨구나. 왜냐면 IMF를 겪었을 때 많이 아까 진짜 생존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 세대 분들이 보시기에는 저분들은
쉽게 들어와서 저 자리를 차지했다. 네. 그리고 저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 아닌가. 우리 세대를 잘 모른다. 근데 지금이 취업이 어려운 거는 저도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같으면 취업을 못했을 것 같아요. 탤런트를 해야 되나? 아나운서로. 네. 얼굴 보면 탤런트가 맞긴 한데. 네. 아나운서 외모 비하하시는 건가요? 왜 외모를 비하했다고 생각하세요? 이래야 되잖아 원래는. 아유 아니에요. 말문이 훨씬 많으시네. 더 머리 크기가 2배인데. 아유. 그래서 그런 상대적인 이해. 그러니까 저분들도 치열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세대는 경험을 못했으니까 이해를 못할 뿐인데 저희 때도 저희 윗세대 분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면 쉽게 들어왔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같이 IMF를 그분들이 과차장, 부장 때 겪었다면 저는 신입사원 때 겪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면 아 그럴 수 있겠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각 세대에서 느끼는 그 치열함은 정말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취업의 치열함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제 겪어가면서 학업도 그렇고 대학 입시도 그렇고 안 치열했던 그런 순간은 없잖아요. 다 모든 세대가 다 겪었는데 단지 조금 다른 방식의 문화가 있었을 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이게 지금 뭐 취준생들이 갖는 문제 자체가 네. 그 윗세대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 처지를 비교하면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비교 자체가 지금 불필요한 거거든요. 지나간 그렇긴 사람들의 하죠. 비교 처지와 상황을 그리고 그때의 환경을 내가 정확히 알지 못하면 비교할 필요조차 없는 거고 불필요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니까 비교하지 말고 그냥 지금 나만 생각하고 내 세대만 생각하고 준비를 뭐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비교를 통해서. 자, 역시 오늘 이 세대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역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것밖에 답이 없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윗사람이고 아랫사람이고 다 같이 이해를 하면서 조금씩 차이를 좁혀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네, 세대 차이 없는 세상도 올 수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세대 차이에 대해서 거침없는 얘기들을 해주신 세 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저희는 다음 회에 더 솔직하고 대담한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